자, 이제 두 번째 나무 실무의 오른쪽 두 번째 나무까지인 민사집행법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민사집행법은 결국 경매, 그죠? 그리고 국세징수법은 공매, 이렇게 이제 관련법이 되는데요. 결국 여기에서 핵심은 뭐겠어요? 경매라는 거를 할 때 너 맘대로 하지 말아야죠. 막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너 맘대로 하지 말아라.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그 절차대로 해라 이거죠. 하나의 절차가 뭐죠? 그렇죠. 하나의 행위제한이죠. 그렇죠? 그 내용들을 아는 게 이제 기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적인 관점에서는 20페이지 보시면은 12번째 경공매 해가지고요. 중요한 게 권리 분석이더라. 경매에 참가하려면 결국 경매라는 건 뭡니까? 그죠. 민법 공부하신 분은 선생님 그 법률 규정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법률 규정이죠. 그렇죠? 또 부동산 학기론 이 재미 붙이신 분들은 경매가 뭐죠? 그럼 법률 규정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투자야, 투자. 하나의 투자죠. 그래서 경매라는 그 투자 행위를 할 때 주의할 거는 뭐예요? 권리 분석을 잘 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덤탱이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권리 분석을 잘못하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이다. 그래서 보니까 소재주의, 인수주의, 사례가 중요하다 했는데요. 소재된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제거된다. 청소의 소자, 제거의 저자, 권리가 제거된다. 즉 경매 받은 사람, 낙찰 받은 사람이 떠안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사실. 부담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권리들은 말이죠, 그렇죠? 없어지지 않고 내가 그대로 매수자가, 낙찰자가 또 안아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부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경매에서 결국 나중에 그 이제 경매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대금을 갖다 이제 쪼개 가지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이제 배당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배당에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죠? 찬물도 뭐예요? 위아래가 있잖아요. 배당금도 뭐예요?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또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매수신청 대리 규칙 예규라고 세 번째 돼 있죠. 이것도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우리 이 중개업자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경공매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는 할 수 없어요. 부칙상 중개업자, 옛날 복덕방 운영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하고 법인인 중개업자는 뭘 할 수가 있어요? 경공매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방법원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하려면 뭐예요? 각 시장, 군수구청장,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을 해놨고요. 경공매 대리 행위를 하려면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등록해라. 어디에? 지방법원장에. 그죠? 사무소관을 지방법원장에. 그걸 어디에서 규정해 놓고 있다? 바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대법원의 규칙 그리고 예규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 이제 조문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제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탄생된 게 아니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있죠. 요거 보고 뺏겼어요. 뺏겼는데 그냥 다 뺏기면은 뭐예요? 컨닝했네.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슬슬 바꾼 게 있다.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 차이점.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07페이지 공매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시발점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시발이 된 거예요. 실은. 공인중개사법 103페이지 펼쳐보시면은 우리 14조, 법률 14조에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이 나와 있는데 거기 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공매 그쵸? 요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 분석하고 취득의 알선은 그냥 해도 되죠. 그런데 사망해 보니까 뭐예요? 민사집법에 경매에 대한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때는 뭐예요? 법원에,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감독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하고 사실은 연계가 됩니다. 뿌리가 거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시험에 중개 실무 파트에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출제자도 보시면 207페이지 날개 박스 첫 번째 경매 사례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사례를 통해서 권리 분석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수험생이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배당 순위 알고 있는가. 그다음 세 번째 경매 대리 법규, 즉 매수신청 대리, 그죠? 그 규칙하고 얘기를 말했죠.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특히 이제 차이점, 그죠? 당연히 공인중개사법하고의 차이점도 있겠고 또 그 내에서의 뭐 행정기관의 차이점이라든지, 그죠? 이걸 또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요약 보죠. 자, 경매 대 공매 비교를 해놨네요. 파란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경매하시고 한번 보죠. 이 경매 경자가 뭡니까? 경쟁시킬, 경쟁할 때 그 경자죠, 그렇죠? 매가 팔매자죠, 그죠? 경쟁시켜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시켜서 파는 것은 다 뭡니까? 넓은 의미에서 다 경매죠. 우리 하다못해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이런 데 가보면은 뭐예요? 그렇게 뭐 이런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새벽 시장에 가시면은 그것도 경매잖아요. 그죠? 경쟁시켜서 제일 높이 부른 사람한테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시험 범위는 협의의 경매만, 즉 법원을 통해서, 그죠? 법원을 통한 그 법원 경매만을 우리는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경매. 그리고 공매는 뭐예요? 공개 매각이죠, 그죠? 줄여서 이제 공개적으로 매각, 공적인 기관들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우리 대표적으로 뭐예요? 캠코라고 그러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얘들이 이제 경쟁시켜가지고 매매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매는 다 뭐예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루어져, 전자로. 이제 우리 경매는 이제 현장에 참가를 하죠. 자, 경매 보니까 정의에 경매는 화살표 보세요. 경매라는 용어를 쓰신 분은 그냥 학자적인 입장이고요. 입찰은 참가하는 사람이 입찰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매각은 법원, 그죠? 민사집행법상의 용어입니다. 다 같은 말이다, 결국. 경매네, 입찰이네, 매각이나 뭐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종류가 보니까 우리 법원 경매는 종류가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입니다. 종류가 두 가지더라. 하나는 임의경매, 두 번째는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경매 권리가 원래부터, 애초부터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경매 때릴 수 있는 그런 경매. 그런 경매를 갖다 우리가 임의의 경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강제경매는 원래는 경매권이 없어요. 그죠? 우리 대표적인 게 임차인들. 부동산 임차인들은 원래 임차권에는 경매권이라는 게 포함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게 물권인 전세권하고 차이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권은 경매권이 없어요. 안 돌려줘. 그럼 뭐예요? 그런 경우는 강제적으로 판사님 허락을 득해가지고 경매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경매를 때린 그 경매를 우리가 강제경매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표에 보시면은 임의경매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그죠? 가등기 담보권이 되겠죠? 이거 다 뭐예요? 물권이죠, 물권. 이런 경우에 경매권에 의해 실행되는 경매다. 그죠? 그래서 원래부터 경매권이 있는 사람의 경매다. 물권자의 경매죠. 그에 반해서 강제경매는 집행령 있는 집행권은 옛날에는 이제 채무명의라고 했는데요. 요거의 정보를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매다. 집행권이 뭐냐 이거 대체. 그거는 209페이지 날개 박스에 나와 있죠. 채무명의대, 집행명의네, 집행권에 의해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실현된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즉 경매 때릴 수 있는 그런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판결부터 해서 쭉 이런 것들. 그쵸? 판사님 허락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제경매 원래는 경매권이 없었는데 그죠? 경매를 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차권자, 채권자의 경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관은 법원이었느냐, 그죠? 그래서 이 법원을 갖다 우리 집행법원이라고 그러죠. 법원. 그 다음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낙찰가가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경매가 싸고 공매가 좀 비싼 편이지요.
늘 그렇다면 틀려요. 그 다음에 대금 납부는 경매는 한꺼번에 내야 되죠. 그에 반해서 한꺼번에 다 완납을 해야 돼요. 기한까지. 기한이 정해져요. 그죠? 대금 완납 기한이. 그러면 그 기한 내에 쪼개내는 건 간단한데 여하튼 기한까지는 모두 다 완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다 납부를 해야 되고 그에 반해서 이 공매는 분할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죠. 비싼 것 대신에. 그러나 단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상 압류부동산을 그죠? 이렇게 공매를 때린 경우는 그때는 국가도 이제 세금 안 받은 건 너무 급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분할이 안 됩니다. 그런 또 단서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안전성 즉 명도 책임을 매수인이 지냐 지지 않느냐. 그래서 경매는 내가 이렇게 다 빼서는 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좀 불안하죠. 그에 반해서 공매는 원칙적으로 국가 등이시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압류부동산은 역시 매수인, 낙찰자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격 인하율, 유찰시 저감률 이렇게 있네요. 처음에 경매를 때렸는데 최저 매각 가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최하 이 정도는 우리 1억은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1억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딱 뭐 9천 이렇게 뭐 유찰돼. 흐를 유자. 낙찰이 흘러버려요. 밑으로. 그러니까 깨졌다 이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거 1억이 너무 비싼가 봐. 하고 어떻게 됩니까? 떨어뜨려서 내놔야지 좀 팔릴 거 아니에요. 안 팔리면 가격을. 그게 장사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9천, 뭐 8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그럴 경우를 갖다 우리가 저감률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니까 보통 20%. 지방 법원별로 차이가 있어요. 지방별로 차이가 있는데 보통 20%. 또 뭐 센 데는 30% 후려치는 거 봐요. 그에 반해서 이제 공매는 10%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관련법도 우리 경매는 앞에 살펴봤지만 민사집행법, 우리 공매는 국세징수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8페이지 경매 부동산하고 공매 부동산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공매 부동산은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분이 되죠. 유입 부동산, 유입.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로 흘러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유입부동산. 그 다음에 비업무용 재산, 수탁부동산, 그 다음에 압류재산, 그렇죠. 세금 안 내서, 그 다음에 국유부동산. 이런 거 이제 공매로 때리게 되는데, 자, 소유자가 다 다르죠. 경매는 뭐예요? 당연히 소유자가 있겠죠. 그렇죠. 누구겠습니까? 빚진 자, 그렇죠. 채무자. 아니면 그 채무자를 위해서 대신, 그죠. 서준 옆에 착한 친구, 물상보증인. 이들이 이제 소유권자죠. 그에 반해서 공매부동산은 유입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탁부동산은 금융기관, 압류재산은 체납자, 국유부동산 당연히 국유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그 5번 동그라미 보면 명도 책임이 있죠. 명도 책임. 자, 경매는 매수인, 공매는 걔들이 알아서 해준다 이거예요. 그죠? 소유자들이 알아서 해주는데 압류재산만은 뭐예요? 매수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찰받은 사람이. 선생님, 경매는 법률 규정이잖아요. 법률 규정인데 어떻게 매수인 이런 말을 쓸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죠? 법률 규정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법률 규정이니까 매도, 이건 뭐예요? 매매라는 법률에 있어 쓰는 말 아니에요? 자,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것도 넓게 봐서는 비록 법률 규정이긴 하지만 경쟁시켜서 결국 여기서 이쪽으로 낙찰받은 사람 쪽으로 그죠? 이렇게 팔리는 개념 아니냐 해서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명도 책임이 이렇게 매수인, 즉 낙찰받은 경락자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금 면제는 없는데 유입부동산은 말이죠. 유입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그런 혜택이 있겠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맡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그 어떤 토지가 경매에 나왔다. 그럼 뭐예요?
잘 낙찰되겠네요. 왜? 허가 안 맡아도 되니까. 그래야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면제가 됩니다. 압류재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나머지는 아닌데, 이제 수탁은 뭐 3회 이상 유찰시도 면제가 된다.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뭐예요? 농지취득자의 증명은 뭐예요? 면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농지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은행에서 대출 받잖아. 일반 토지와 달리 농지는 대출을 별로 잘 안 해줘요. 왜? 나중에 이게 못 갚게 되면 경매를 때려서 이렇게 채권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경매를 때렸을 때 이 경매 낙찰 받을 사람이 크게 제한된다는 거예요. 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지만이 그 허락이 나거든요. 법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불어내려버립니다. 낙찰 받아 할지라도. 그래서 그죠. 그렇다. 농취증 면제가 없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는 우리 경매의 경우는 면제가 된다. 허가 안 맡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경매 절차죠. 그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매를 갖다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일정한 절차에 선다. 하나의 행위자에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총 우리 10번째 단계까지 그림으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경매를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경매는 누가 신청하겠어요? 그렇죠? 경매권자가 신청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매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요. 그러면 그 신청할 때 법원은 뭐 그냥 공짜로 해줍니까? 이 경매를 갖다 실행하게 되면 뭐예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경비가 들어가요. 신문에 공고도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물건 현황 조사도 해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정평가사한테 맡겨가지고 이거 최소한 얼마 정도 받아야 될지 그 평가도 해야 될까요? 감정평가도. 그러면 그 다음에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 실용 비용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경매 실용 비용을 예납, 미리 예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받아집니다. 아무나 그러니까 경매권자라고 해서 막 그러면 받아주는 게 돈. 머니 톡스? 돈이 말을 합니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경매 실용 비용은 그렇죠. 1순위로 돌려줍니다. 0순위, 1순위예요. 그래서 210페이지 보면은 배당 순위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경매 실행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경매 신청자가 제일 처음에 먼저 예납하고 나중에 특등으로 1등으로 돌려받으니까 굳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경매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이제 집행법원이 이 경매 개시, 즉 실행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행법원은 그 경매법원은 하는 일이 있어요.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뭘 촉탁해요? 이거 경매 들어왔다야, 신청 들어왔어야, 해서 부탁을 하는 거죠. 거기 그죠? 만약에 소유권 같은 가부에다가 거기 경매 신청일을 좀 써두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경매 촉탁회에서 경매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줄여서 이제 경매 등기라고 그러죠. 경매 등기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이 있죠. 이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네 집 경매 들어왔더라요. 어떡하니? 안 됐구나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요. 뭘 송달했냐면 경매 개시 결정 조건, 결정됐다는 그 서류 독지를 말이죠.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줘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말이죠. 그때 비로소 이제 압류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 주임법, 상가건물 임대차법도 했지만은 우리 소유보증금 일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고요. 그죠? 확정일자는 필요 없는데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뭐라고요? 바로 경매 신청 등기가 되기 전에까지는 늦어도 갖춰야 된다고요. 그 이후에 갖추면 뭐예요?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경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겠죠. 통지가 되겠죠. 그죠? 그때 이제 압류 효력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배당 요구, 이제 법원이 이제 배당 요구의 종기는 뭐예요? 뾰룩지가 아니라 뾰룩지가 아니라 끝날, 마칠 종자 기한, 그죠? 끝나는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을 결정해요. 언제까지는, 자, 이 경매 때리는데 여기서 받을 거 있는 사람 빨리, 그죠? 최소한 언제까지는 배당 요구를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종기를 결정을 하고 또 공고를 합니다. 집행법원이. 보통 그 첫 매각기일, 처음 경매 때리는 그 첫 매각기일 한 달 전이나 두 달, 빠르면 두 달 전, 보통 한 달 전이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2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배당 요구 있죠.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지만이 요구되는 사람이 있고요. 하지 않아도 배당이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그런 권리가 있어도 말이죠.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 변제, 그리고 소유보유문 중 일정의 보호, 그래서 최우선 변제. 요런 분들이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배당 해주냐 이거예요. 배당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뭐예요? 그 공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가서 법원에 나 받을 거 있다. 이렇게. 그렇죠? 배당을 요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늦어도 시점이 늦어도 항상 시점이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시점이 언제? 그렇죠.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는 해야 돼.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늦어도 그 마지막 종기일까지는 해야지만이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뭐 전세권을 내가 등기를 해놨거나 등기를 해놓은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미 뭐예요? 나 이거 잘못되면 전세권에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죠?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당권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굳이 그죠? 배당 요구를 신청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등기된 권리자는 알아서 다 됩니까? 굳이 배당 요구 신청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렇게 경매하고 연계돼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자, 그래서 요거를 봤고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는 우리 2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12페이지 보면 배당 요구 종기에서 첫 매각일 이전이다. 그죠? 누가 결정한다?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매각 준비를 하게 되죠. 그죠? 매각 준비입니다. 법원이, 집행법원이 세 번째 매각을 준비합니다. 자, 요때 뭐예요? 현장에 가서 부동산 현황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때 최저 매각 가격, 감정평가사에게 맡겨서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죠. 요때.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고소득 업종에 속하는 이유가 이제 경매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결정이 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매각 및 매각 결정 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각 방법을 공지를 해요. 방법, 그러니까 입찰 방법을 뭘로 할 거냐. 우리 이렇게 하겠다. 법원이 공지를 한다는 거예요. 공고를 한다. 그래서 매각 방법은 211페이지 맨 하단에 나와 있죠. 경매제도 특징이죠. 5번. 입찰 방법이 그겁니다. 입찰 방법. 같은 말로 매각 방법이라고요. 기일 입찰제를 할 것인지, 기간 입찰제를 할 것인지, 호가제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요. 호가제도 할 수 있나요? 우리 법에서는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그죠? 통상적으로 뭐예요? 1번이죠. 기일을 딱 정해가지고, 다 모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다고 뭐 기간이나 호가제를 할 수 없냐? 다 할 수 있다고요. 그죠? 호가제는 좀 잘 안 하죠. 왜냐면은, 이게 용문식 막 이렇게 호랑이 막 그려진 분들이, 뭐예요? 뭐 이렇게 얼마 부른데 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야호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옛날 조폭들이 많이 이거 그죠? 이쪽에 진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현재 법에서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요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물론 신문 봐도 알 수 있지만요. 지금은 너무 잘 돼 있죠. 어디 가면 대법원 경매 사이트 있죠. 대법원 경매 사이트 가면 정말 잘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네 번째는 대법원의 경매 사이트가 대법원 가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트, 법원이 코트죠. 그 다음에 경매가 옥션 .go.정부니까 가버먼트 코리아 해가지고 여기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정말 정보가 많이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쵸? 뭐 밑에 보면 뭐 관심 매물인가?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죠? 그래서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매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사실 요 매각을 이제 실시하기 전에 우리 경매 참가하는 자, 경매 참가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때 그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그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요때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참가 예정자는 뭘 분석해요? 특히 그렇죠. 부동산의 사실관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권리관계에서 뭐예요?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밑에 세 번째 권리 분석. 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그 공고를 본 후에 입찰, 즉 매각 참가 전에 반드시 이 권리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잘 못하면 뭐예요? 참고할 수가 없죠. 그렇죠? 참고할 수가 없죠. 덤탱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딱 매각이 실시가 되겠죠. 경매가 실시가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근데 이때 뭐라고 돼 있어요? 왼쪽에 보니까 유찰 시 새 매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유찰이 되면 다시 새롭게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때 말이죠. 1기일 2회 입찰을 할 수도 있어요. 기일은 하나인데 하루에 뭐예요? 오전에 안 되니까 오후에 또 한 번 할 수 있다 이거야. 이런 경우엔 저감률이 적용이 안 돼요. 새 기일로 이렇게 다시 그죠? 이렇게 했을 경우 새 기일 입찰 시에 이때 비로소 이제 저감률 왼쪽 208페이지 가격 인하율 저감률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매각은 이제 저감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유찰이 안 됐다고 했을 때, 매각이 실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참가자들은 뭐예요? 써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뭡니까? 매각 신청 보증금을 써냅니다. 매각 신청 보증금. 그렇죠? 그때 매각 신청 보증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12페이지 매수 신청 보증금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뭐 매각 신청 보증금 해도 됩니다. 자, 이 매수 신청 보증금은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 가격 정했죠. 그죠? 공고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최저 매각 가격 10%, 요 10%, 그죠? 10%를 내면 되는 거야. 써낸다 이거죠. 응찰 가격이 아니라 최고 매각 가격이 아닙니다. 최저 매각. 내가 얼마 받겠다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우리 최저 이 정도 받아야 되겠으면 그거에 딱 10%. 그러니까 다 동일하겠죠. 그렇죠? 옛날에는 자기가 낙찰 받을 거에 10%였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에 10%를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매각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말이죠. 5번에 매각 실시 여기다 한번 쓸까요? 3번 자, 5번에 보면은 다섯 번째 단계가 매각 실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단계인데요. 자, 여섯 번째 단계가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기에 복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복병이라는 게 무슨 복병이냐면은요, 잠복병? 복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내가 기꺼이 써놓고 내가 뭐예요? 헛고생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 이거예요. 헛고생. 지금 뭐냐면은요, 공유자 있죠. 공유 지분을 가진 자, 그렇죠? 하필이면 그 토지가 뭐예요? 공동 소유인 거야. 그럼 뭐예요? 다른 공동 소유자가 뭐예요? 내가 얘가 이렇게 낙찰 받았는데 말이지, 이거 내가 대신 살래. 뭐 꼼짝없이 그죠? 나는 뭐예요? 낙찰 받아놓고 차순위자로 밀려버립니다. 차순위자로 2등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죠? 1등 했다가 황당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임차인, 모든 임차인이 아니고 그 임대주택법상 그 임차 주택이 있죠. 그게 이제 경매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임차인이 뭐예요? 내가 대신 사겠다. 그럼 뭐예요? 또 나는 2등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우선 매수 청구권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분들 복병을 갖다 우리가 우선 매수 청구권자라고 그러죠. 우선 매수 청구권자. 이분들이 있게 되면은, 이제 복병이 있게 되면은 뭐 헛고생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공유 지분권자, 그다음에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이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매각 허가 여부를 이제 법원은 결정하겠죠, 그렇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해관계 의견을 들은 다음에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요, 그렇죠? 그때 반드시 법원은 확인할 게 있죠. 그게 뭐죠? 농지죠. 농지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뭐예요? 농지 취득 증명, 이거 제출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허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의 경우는 미리 내가 과연 농지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안 되면 뭐 괜히 쓸데없이 첨가하면 안 되죠.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거면은 토지거래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까? 그건 필요 없다고요. 그죠? 그건 필요 없지만은 농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농지가 경매에 떨어졌을 경우에, 그럼 언제까지? 그 매각 허브 결정 기일까지, 매각 허브 지금 결정이잖아요. 그 기일까지는 늦어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말이죠. 이게 됐다. 그런데 내가 대금을 납부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복병이 또 있어요. 항고자가 생길 수 있어. 그죠?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죠. 불만 세력. 불만 세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그래서 212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항고 제도가 있죠. 왜 항고하는지 이유를 찾아보고, 옛날에는 말이죠, 이 항고 보증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그냥, 그죠, 뭐 장난삼아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매가 너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미꾸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막기 위해서 항고 보증금을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위에 매수 신청 보증금, 입찰에 참가할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10%였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매각 대금, 매각 금액. 그죠? 최저 매각 가격은 1억이었는데 이게 2억에 이제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 2억의 10%, 10분의 1을 공탁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경매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매수 신청 보증하고 항고 보증금 요 10%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최저 매각 가격이냐, 매각 대금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고가 받아들이는 문제가 없는데 기각이 됐다 그러면 뭐야? 보증금 홀라당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을 다 절차를 통과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허가 났으면 7번째 뭐예요?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되겠죠. 그렇죠? 언제까지? 매각 대금 납부 기한까지. 그렇죠? 기한까지. 그렇죠? 마지막 날 원샷으로 2억을 내든지 아니면 여하튼 요때까지 쪼개가면 되지. 그건 네 맘대로 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하튼 최종일까지는 다 끝내라 이거죠. 자, 요때 여기 이제 중요하죠.
낙찰자, 매수자겠죠? 매수자의, 낙찰자의, 경락자의 다 같은 말이에요. 소유권이 발생되는 시점이다. 언제가요? 매각, 대금, 납부 시. 그러니까 경매는 우리 민법 187조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취득이죠. 그죠? 소유권, 예를 들자면 경매가 소유권이죠. 소유권 취득이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뭐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면 언제 소유권이 발생됩니까? 언제 딱 요거 7번 단계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매각, 대금, 납부 시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법원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9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거든요. 그때다 아니에요. 등기된 때다 아니에요. 매각, 대금, 납부 시.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납부를 하면은 돈이 이제 법원에 들어왔으니까 뭐예요? 이제 배당을 하겠죠? 빚잔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게 8번, 여기가 210페이지에 네 번째 배당 순위가 나와죠. 오늘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배당 순위에서 배당을 하고 9번째 이제 법원은 이제 설거지를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죠? 갑거였으면 이제 낙찰받은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라 하고 이제 법원에 뭐예요? 촉탁을,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되죠. 그죠? 이전 등기 등이라는 것은 이제 말소할 것들은 다 지워버려야죠. 그죠? 같이 함께 촉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가 인도 또는 명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인도는, 가서 이제 인도 명령을 해야죠. 제가 낙찰답니다. 빼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인도 명령을 하죠. 그렇죠? 그 지나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6개월 지나버리면 이후에는 이제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골치 아파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총 크게 보면은 10개의 단계를 해서 이제 딱 진짜로, 그죠? 몇 개 된다. 이거 법적으로는 이제 7번째 매각대금 납부할 때 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요때 이제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정말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 제가 써드렸죠? 대법원 이 경매 사이트 들어가시면 정말 자세한 내용, 절차상 무슨 서류야, 절차상에 무슨 서류 들어가고 뭐가 뭐라고 디테일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나고 이제 경매 한번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209페이지 날개박스 보면 경매 참가 불가자가 있죠. 그죠? 경매 참가 불가자에다가 파란펜 밑줄을 치고 지금 매수 신청 금지자가 있습니다. 행위 제한 능력자, 그죠? 그 다음에 채무자. 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건데 나 참가하겠다. 이상 빚부터 갚으라 이거죠. 그러나 채권자나 물상 보증은 참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집행관, 그렇죠? 부동산 현황 조사에는 다 집행관들이 하거든요. 저희가 안 되죠, 그죠? 친족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이 감정인들도 친족들 안 됩니다. 공정성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 집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 담당 법원 주사도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재경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말이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종전의 경락이 낙찰자. 그죠? 다 경매가 다 끝났는데 이게 완납 안 했어. 그래서 이게 다시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재경매라고 그러죠. 이런 재매각의 경우는 종로 경락인 낙찰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나요? 물론 있죠. 그죠? 물론 있습니다. 외국인도 참가 가능하다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경매 절차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매 절차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을 하시죠.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나머지 내용들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